김현정의 뉴스 쇼. 첫 폭탄이 투하될 때까지 대북 외교를 계속하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나온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제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내내 무력 대응 가능성을 내비쳐왔지만 아직 외교 카드는 살아있다는 그 속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훈련 시작이 되죠. 북한은 추가 도발 여지를 열어놓고 있지요. 또다시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사망자만 276명. 그런데 그 수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질 때 가장 고통을 겪는 건 힘없고 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저 멀리 소말리아에도 여기 한반도에도 평화가 절실한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참수부대까지 실은 미 전략자산입니다. 예, 제가 앞에서 전해드렸어요. 한미연합훈련 오늘 시작이 됩니다. 네, 한미 해군이 동해와 서해에서 20일까지 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요. 예.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필두로 북한의 병력 움직임을 빼곡히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그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 예. 또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참가를 하는데요. 특히 잠수함 안에는 북한 수뇌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 요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수작전 요원들까지? 네. 우리도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또 잠수함 등을 투입해서 모두 40여 척의 한미 함정이 오늘부터 동해와 서해를 메우게 되네요. 그래요. 북한이 지난 10일 이제 쌍십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 창건 기념일에 도발할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도발 없이 일단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시 위기감이 좀 고조되는 분위기예요. 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예고해 놓은 상태긴 하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이 살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CNN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 대통령이 자신에게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라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예, 말을 했고요. 예. 또 그 노력이 그 외교적 노력이 첫 번째 폭탄이 투하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예. 중국 공산당 대회가 이제 18일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맞춰서 도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네.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일단 가죠. 471명의 합숙 토론입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이거 계속할 거냐 중단할 거냐 이거를 놓고 이제 시민들이 토론을 벌인 거예요. 맞습니다. 공론 조사를 벌였죠. 예. 2박 3일간 릴레이 종합 토론을 벌인 것인데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가를 해서요. 3차, 4차 공론 조사까지 마쳤고요. 시민참여단은 양측 발표를 들어가면서 쟁점을 학습을 했고 예. 깊이 있는 토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20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요. 20일? 네, 정부는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에 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탈원전 전체에 대한 얘기인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예. 공정률이 30%에 가까운 5, 6호기 건설을 지속할지 그에 대한 결론만 내리는 것이고요. 예, 예. 이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예, 이게 공론조사 비용으로만 한 46억 원 들어갔거든요. 네. 예, 이게 좀 바른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될 텐데 말입니다. 20일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슈퍼 공수처에서 미니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이 법무부 방안이 나왔어요. 네, 정부안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앞서 발표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는 그 규모 또 권한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우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장이 임명토록 했고요. 검사 수사관 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또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도 모든 범죄에서 직무 관련 범죄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정부안이 나온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 수사권, 우선 수사권을 갖는다. 그 권한 하나만 살아있는 거고 인력도 축소되고 뭐 수사 범위도 축소되고 요런 것들에서 좀 민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 자체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민의냐 슈퍼냐 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 논의에서 좀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의 살해 동기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걸 증명하려고 자살을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어금니 아빠 이영학 지난 주말 내내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죠. 이제 검찰은 성매매에 관한 미스터리, 또 아내의 투신 자살 부분, 그리고 기부금을 모으고 쓴 과정, 이것들을 집중 수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영학뿐 아니라 국가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하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분이 있습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오늘 첫 순서로 연결을 해보죠. 표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수사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참담하고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2012년 오원춘 사건 때도 112 신고 체계 문제, 또 피해자의 신고를 소홀히 다루고 실종 사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요. 그리고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역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묵살하고 가볍게 여겼던 경찰 때문에 확산됐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계속 경찰에 대한 원망과 또 국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영학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악질 범죄자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일상적인 시민들의 그 가족의 안전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뭐 이영학도 물론 문제지만 경찰도 문제다, 검찰도 문제다. 이 말씀은 아내 자살과 여중생 살인 이 두 죽음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네. 우선 물론 이제 결과론이긴 하지만 되짚어 본다면 이영학의 그 딸과 아내를 이용한 그 착취한 한 17년 가량의 생활 자체가 범죄거든요. 예. 그 부분을 드러날 수 있는 기회들, 방송에 출연하고 주변에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했던 부분들이 모두 간과된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아내 최 씨가 투신 자살했던 그때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이 모든 문제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보도에 따르면 그 영상이라든지 범죄 혐의점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학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보다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 그 이영학의 아내가 그 시아버지죠, 계부죠. 예. 이영학의 계부,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은 영장을 청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기각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이 3번 연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로서는 좀 증거 같은 게 불충분해서 구속 같은 경우는 검찰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들여다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 시아버지에 한해서는 좀 증거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기는. 근데 문제는 이게 보통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폭행했다라고 하고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신고하고 소명해달라고 하고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증거 불충분 보완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현재 형사소송법 체계 하에서는 사실은 검사의 수사입니다.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만약에 허위나 거짓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고죄거든요. 어떤 쪽으로든 명확하게 판단이 내려져야 할 부분인데 그냥 영장 기각만으로 책임 회피를 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성폭행 아니면 무고죄인 어느 쪽이어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조금 더 검찰이 개입해서 그때부터 들여다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영장 기각 사유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예,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있으며 뭐하러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건 뭐 그 당시로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의 경찰 검찰 수사 체계 자체의 문제가 이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일단 아내의 투신 자살을 막지 못한 부분 하나 지적을 하셨고 하나는 경찰의 초동 수사입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내가 투신 자살했을 때 경찰이 이상하다는 낌새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영학 집에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음란한 동영상, 이거는 무슨 포르노물, 뭐 남이 찍은 야동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찍은 그런 동영상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동영상 속에는 아내가 성관계하는 장면, 다른 사람과 이런 것까지 나왔다면 이게 상당히 평범치 않구나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근데 왜 이영학 집에 놀러간 아이가 실종됐을 때 그 부모가 이영학 집에 놀러 갔다고 말을 하는데도 무시를 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본다면 그 추락 사건에 대한 그 내사를 행하는 경찰관들하고 실종을 접하는 지구대 경찰관들 그리고 이어지는 여성 청소년계 사이의 칸막이가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서로 같은 경찰서 소속이면서도 유사한 지역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것이 연락 소통이 이루어지고 기록의 검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찰 구조인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담당 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서로 몰라요. 다르죠. 네네. 두 번째는 실종 사건 자체가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는 우리 경찰의 현실이죠. 물론 이제 한 해 수만 건의 실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90% 이상은 단순 가출이거나 또는 오해였거나 연락 두절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 혹은 그 미만 중에는 이러한 상당히 심각한 사고나 사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이죠. 그런데 경찰은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그 숫자, 많은 숫자에 기대면서 가출이거나 별일 아닐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코앞에서 다른 부서에서 심각한 내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찾아본다면 찾을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실종받은 실종신고팀이 이게 단순한 가출이 아니구나. 뭐 상황이 좀 이상해 보이네라고 해서 이 사건을 조금 더 확대했더라면 옆에서 수사하고 있던 내사팀과도 정보 공유가 됐을 거고 그러면 또 이영학 집을 더 적극적으로 수색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수색할 필요와 근거, 심정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사건을 전혀 모르니까 현재 증거도 없이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찰의 업무 집행 중에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 보상도 잘 안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경찰관을 고소한 일이 있다 이런 인식들이 많거든요. 그게 위축돼 있군요. 위축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것이 딸의 친구들한테 물어서 그 희생자 부모가 이영학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것도 부모입니다. 경찰이 아니라. 사실상의 초동 수사를 희생자 부모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집을 수색해달라고 하는데 경찰이 주저하자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수색을 한 것도 우리였다라고 지금 희생자 부모가 얘기하고 있어요. 수색을 한 뒤에는 이 집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얘기하자 부모가 나는 이 집에서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하면서 통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기막히거든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사실 뭐 대부분 선진국가, 민주국가, 우리나라 수준 정도의 경제나 사회 발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한 그 아마추어인 피해자 부모가 그렇게 하실 정도라면 그보다 훨씬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찰이 좀 더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내부 수색까지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영장이나 강제 수사 기능 없이도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눌러서 이영학이 나오면 혹시 이 피해자 가족이 찾고 있는데 없느냐 없다고 하면 그럼 들어가도 되느냐 임의적인 진입에 대한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영장 같은 거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피해자가 문제가 없다면 예 들어오십시오. 되게 이렇게 진행되죠. 그렇겠죠. 그러면 들어가서 방소 다 문 열어본다면 딸이 당연히 발견됐을 테고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거기서 이상한 조짐이니까 이것은 바로
영장을 발부받든지 강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돌이켜보면. 그러니까요. 실종 신고 후에도 13시간이나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응해서 수색만 철저히 했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지금 이거 초동 수사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서 전담팀을 꾸려서 여러 가지들을 살펴본답니다. 성매매 의혹, 부인 자살 의혹, 기부금 의혹 집중 조사를 한다는데요. 정확한 것이 드러나길 바라고 표 의원님이 전문가로서 이 사건 보시기에 특히 눈에 밟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 부모님이죠. 그분들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분이 그렇게 느끼시게 만들면 안 됩니다. 처음에 발생했을 때부터 우리는 뭐 부산 사건도 떠오르죠. 당연히 14살 어린 소녀들이 행했던 그 일의 이면에는 이미 2달 전에 있었던 초원 폭행이 있었고요. 폭행 사건. 우리 경찰이 너무 현재 위축되어 있고 비전문적이고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을 보듬지 못하고 있다. 이건 경찰에 심각한 병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 사건도 혹시라도 감찰 조사 벌여서 현장 경찰관 몇 명 징계하고 끝내버릴 그런 우려가 있어서 대단히 걱정이 되고요. 사건의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이면에는 우리 경찰이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희생자 부모하고 경찰이 진실 게임 벌이는 양상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그럴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피해자 부모님이 하신 말씀 경찰은 다 들어야 합니다. 일단은 다 듣고 그런 원망과 책망을 다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상태까지 오기 전에 이미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이 피해자 부모님들의 도움을 드리고 정서적인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피해자 부모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들이 있다면 그건 추후에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는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이영학의 딸 이양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삼촌 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영학 씨의 형 집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요. 딸이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말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지금 그 이영학 씨 형 집에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건 저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세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일단 공범입니다. 어쨌건 그렇죠. 나이 어리고 여러 가지 뭐 아버지로부터 통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 개입을 했고 특히 피해자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면서 속였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발견한 시기를 늦췄고요. 두 번째는 이영학의 범행에 대한 목격자입니다. 그렇죠. 그 진실을 말해줘야 하고요. 세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중병을 앓고 있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영학의 가족들은 전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진실 왜곡, 또 말 맞추기, 증거 인멸 등의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이영학의 가족들도 지금 사실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사건의 전체적인 받아야 합니다. 그 최 씨에 대한 학대 부분, 성매매 부분 뭐 여러 가지요. 거기에다가 그 이 중독을 앓고 있는 이양에 대해서 뭐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모가 정말 최선을 다했네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청취자 김혜림님 이런 문자. 저도 동의합니다. 얼마나 애가 탔을까 희생자 부모들. 그럼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추어인 부모보다 더 못한 아마추어 경찰이었다. 남성남님도 이런 지적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영학의 엽기적인 범죄에만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다뤘던 이 경찰의 대응 방식, 검찰의 대응 방식에도 함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주말 가장 뜨거운 이슈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제였습니다. 사흘 전 김희수 권한대행 인정할 수 없다. 야 3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일이 있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방에 뛰어들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뛰어든 거죠. 네. SNS를 통해서 김희수 권한대행을 두둔하는 글을 올려서 야당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이 김희수 권한대행 둘러싸고 정면 충돌한 청와대와 야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주말에 놀러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정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정확히 토요일 밤 10시 4분에
문재인 대통령 SNS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예.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SNS 정치를 활발하게 했는데 국회를 겨냥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또한 이례적인 거니까요. 그만큼 이번 야권의 국회 보이콧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감에 김희수 헌재소장 내행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 야당이 거의 뭐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인사도 그렇죠. 받지 않고 네. 뭐 이런 결국 파행됐고 그냥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문 대통령이 밤에 SNS에다가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건데 예.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 것이다. 야권이 권한대행을 문제 삼아서 국감을 거부한 게 명분이 없었다는 걸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모를 당한 김헌재 수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이 권한대행에 반발해가지고 국감도 보이콧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쓱하게 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자 야3당이 강하게 이 SNS에 대해서 반발한 거죠. 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의 극치다. 바른정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심지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정치하는 거 이거 예, 따라하는 맞아요. 거냐 지금 문 대통령.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또 SNS상에서 뭡니까? 인터넷상에서는 힘내세요 김희수. 네. 이런 검색어가 막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주말에. 그것도 또한 뭐 민주당에서 일부러 부추긴 것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지금 논란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주말 사이에 돌아간 일입니다. 자,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김희수여서 싫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야3당이 국회 보이콧을 한 가장 큰 명분이 뭡니까?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국감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잖아요. 네, 정말 그럴까요?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2006년도에 주선의 소장 권한대행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굳이 국감 보이콧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진심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아니라 김희수여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 김희수란 사람 자체가 싫어서? 네. 야당이 김희수 헌재수장 내정자 인준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인준에서. 그 사람이 다시 권한대행 직함을 달고 국회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당 의원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무시당한 기분.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생각은 또 다른데요. 헌재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헌재 재판관들이 그냥 선출을 한 겁니다. 근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왜 애꿎은 김희수 권한대행을 물고 늘어지냐. 청와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당은 그럼 빨리 권한대행 말고 헌재소장을 뽑으면 될 거 아니냐. 또 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고. 논리를 그럼 얘기하죠. 또 청와대에서는 아직 적절한 후보가 없어서 고르는 중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물고 물리는 거죠. 네, 맞아요. 김희수 권한대행을 두고 정면 충돌한 문 대통령과 야당.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너무 잘 드는 칼이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야3당이 지금 얘기를 하죠. 헌재 권한대행 체제 빨리 끝내라. 지금 끝내라. 9번째. 한 명이 지금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니까 예. 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그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소장으로 임명하면 끝나는 얘기 아니냐. 빨리 임명해라. 예. 그런데 청와대 생각은 좀 다릅니다. 헌재수장 권한대행은 너무 잘 드는 칼입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요. 김희수, 김명수 두 사법부 수장 인준 절차 거치면서 청와대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사과하고 막 야당한테 읍소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초록색 넥타이 메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후보자 자격이나 자질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과 야당이 어떻게 보면 기싸움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결국 그런 모양까지 취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정치 거죠. 정치 싸움으로 변질됐던 게 있어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만약에 다시 헌재수장을 임명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국감의 개혁 입법의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될 일이 첩첩삼중인데 예. 헌재수장 임명 문제에 여당과 청와대가 발목이 잡혀서 야당한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수장 임기 문제 정리해달라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면서 일단은 좀 시간을 벌자. 그래서 헌재 구인 체제를 먼저 만든 뒤에 그다음에 헌재수장을 좀 천천히 이 타이밍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아직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입니다. 어디가요? 뭐 여든 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없었다면 헌재수장 임명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아하. 이전 정부 때도 사실 뭐 2년 문제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예, 예.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정치권이 촛불 집회나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겪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았을 겁니다. 헌재가 얼마나 중요한 기구인지, 특히 소장의 권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새삼 깨달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요. 뭡니까? 서로 자기 이해를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헌재의 중립성은 더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은 정치 싸움 조금 줄이고 청와대는 불필요한 오해 살 만한 얘기 좀 하지 않고 예.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좀 뭔가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참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오갔습니다. 그 사이에 흘렀던 이야기들 정리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셀프 공화국입니까? 실종된 딸도 부모들이 직접 찾아 나서야 되나요? 4723님, 장재준님, 왜 항상 우리는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에 후조치를 합니까? 사전 예방 안 됩니까? 예, 속 타는 부모님들이 지금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권양숙 여사가 고발당했습니다. 권 여사뿐만 아니라 아들, 딸, 조카 사위까지 싹 다 고발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한 건데요. 왜 고발을 한 건지, 또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오늘 첫 순서로 양측의 입장 다 확인하고 가죠. 이게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여야의 다툼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건데,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MB 국정원 또 박근혜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 이게 적폐청산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 확인을 해보시죠.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소방관 한 분을 만날 텐데 항상 소방관 관련된 뉴스는 좀 우울한 게 많았어요. 이분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좀 씁쓸한 뉴스가 많았는데 오늘 모처럼 밝은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방관 올림픽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거의 국가대표 합숙훈련하듯이 이 준비를 해서 나가는 대단한 대회라 그럽니다. 본선에만 출전해도 영광으로 아는 이 정도 대회인데 여기서 1등을 한 분 만나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에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요, 어제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반발은 거셉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인가? 한국당의 설명 듣겠습니다.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자문역을 맡고 계세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연결을 해보죠. 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조카 사이 연철호 씨, 거기다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까지 5명 고발하셨네요. 예. 무슨 이유입니까? 그 당시 수사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으로 전부 처리된 내용을 지금 이제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면 옛날 역사적인 일이지만은 이제 그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고발하게 된 겁니다. 적폐라면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적폐만 있겠는가? 이 적폐도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적폐다, 수사해달라,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자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지금 공소시효도 끝났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수사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엄격히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그 가족,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도 공범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범으로 보면
그분들에 대한 수사는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이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이유는, 예. 이게 뇌물을, 쭉 장기간에 걸쳐서 뇌물을 받게 되면, 한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거는, 포괄일죄로 봐서, 예. 마지막 받은 그 하나만, 1회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걸로 됩니다. 지금 그러면 마지막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점은 뇌물수수 네, 공소시효 15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가 진행하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 이거 법적으로 사실상 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인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공범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지 말지도 모르는 부분.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사자, 핵심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적폐청산 물타기하기 위해서 역공격하는 것 아니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업적을 폄훼하고 그리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로 마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인 양 이렇게 언론에 흘리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문제 삼는다고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 세월호에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 예. 또 국정농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 이런 차원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이냐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완전히. 그 지금 이제 세월호 얘기하셨는데요. 세월호의 일지가 애초에 9시 30분인 것처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10시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았더라. 그래서 첫 지시까지의 그 간격을 줄이려고 조작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은 이게 새로운 증거 발견된 거 아닙니까? 중대한 자료? 그것도 지금 청와대의 보고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그렇게 옆에 앉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 정리를 하고 우선 이제 이런 거 올라왔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문서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려면 30분, 1시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물론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린 걸 다 감안해서 여태까지는 10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걸 다 감안했더라도 9시 반이라는 얘기였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지금 새로운 어떤 그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청와대에서 새로운 문건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새로운 문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고 지금 컴퓨터 뒤지니까 나왔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컴퓨터를 뒤져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어떤 그 하드에서 파일집이 발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뒤져가면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렇게 딱딱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보면 이 단편적인 발표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파일이 있다면 파일 전체를 한꺼번에 내놓고 이런 게 발견됐다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서류 뭉치가 예컨대 몇천 매 몇만 매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내놓고 발표를 하고 검토를 하게 해보든지 이렇게 돼야지 단편적으로 어느 특정 부분만
딱딱 발표를 하면 알 수가 없죠. 저희로서 다시 알겠습니다. 조사를 전부 다 해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내용이 예.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저는 진실이 밝혀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각조각 그때그때 발표하는 건 말고 예. 전체적인 폴더 전체를 공개한다든지 뭐 이러면 정치보복은 아니라고 보세요. 그때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놓고 전체적인 취지를 봐가면서 예.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양당이. 아 그때는 정치보복이 네. 아니다. 네.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난 겨울 상황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었죠. 국정농단 네. 사태가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 곳곳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네. 드러난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저것 뭐 세월호 이것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지 국정원도 그렇고 뭐 군부대도 그렇고 이게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수사가 아니라는 걸 국민들도 알고 계셔서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치보복인가 좀 갸우뚱하게 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수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재판을 해봐야 정확하게 드러날 거고요. 확정이 될 테고. 그런데 지금 재판 중에 예. 자꾸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 중이면 재판을 기다리는 게 판결을 기다리는 예. 게 고발하는 쪽이나 예. 뭐 재판 받는 쪽이나 다 예. 저는 그게 옳은 태도라고 보고요. 예. 그 재판 중에 자꾸 이렇게 뭘 잘못을 불거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발표를 하고 그러면 재판을 하고 있는 그 판사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다른 적폐들이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 청산한다 해서 청산이 되고 있는 그 작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가 드러나서 사실은 조사를 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적폐가 예. 대부분 내용을 보면 예. 지난 정권을 폄훼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들이 끝난 뒤에 다 뒤져서 이렇게 자잘못을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이렇게 단편적으로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면 어느 정권이 끝난 뒤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보복. 역사로 돌릴 것은 역사로 돌려야 합니다. 역사로 돌릴 걸 역사로 돌리자는 말씀은 그럼 덮고 가자는 말씀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덮고 가자는 소리는 아니죠. 그렇게 조그만한 것들을 자꾸 책을 잡아서 예. 결국 그 정권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냐 그 정권을 아주 정통성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발표를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5년 동안 가게 될 겁니다만은 예. 5년 지난 뒤에 예. 문재인 정권이 일일이 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지금 예. 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성교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 특위의 자문역을 맡고 계세요. 여성교 의원의 설명 들으셨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백혜련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백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적폐도 청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수사하자. 이 주장이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여보세요?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지금 범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헌정을 유린하고 법 질서를 위반한 명백한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고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이미 부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의미를 모르지 않고서 고발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그야말로 적폐청산 작업을 물타기 하는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 의원이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이건 정치보복이다. 왜 정치보복이냐. 조각조각 마치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타이밍, 그러니까 시차를 두면서 발표를 하면서 전 정권을 폄훼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모욕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건이 공소시효가 없지 않다. 마지막 건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또 노 전 대통령은 사망을 하셨더라도 다른 가족들을 공범으로 본다면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먼저 정치보복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조각조각 발표를 한다고 하시는데 조각조각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청와대 발표에서도 나타났지만 파일 자체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일들이 있는 것 자체를 청와대에서 몰랐던 것이고요. 청와대에 예.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예. 순차적으로 여러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 시점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금 모아놨다가 한 번에 발표하면은 아까 정치보복 아니다 또 그 말씀하셨어요, 의원께서. 그것 자체가 진짜 어불성설인 것이죠. 네, 이 자유한국당 자체가 예. 저는 어떤 시점에 발표를 했던지 그 주장은 항상 정치보복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의 차원도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 문서가 나타날 줄을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처음에 나왔을 땐 이것만 있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걸 어떻게 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서 자체를 다 공개한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문서를 예. 온 국민한테 예. 다 보고를 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요. 자, 백 의원님, 예. 그럼 네.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경우는 시점을 어떻게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소시효가 도화되는 것이 맞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 이 뇌물범죄로 지금, 고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뇌물범죄라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범죄입니다. 공범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포괄적으로 본다. 이 주장도 법조인으로 보시기에는 틀리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주범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존재가 없이는 이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요 당사자가 지금 사망한 상태에서 예. 다른 공범들 수사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그 자유한국당의 법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체크 안 하셨을까요? 하고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많은 법률가 출신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예.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더욱이 이 사건을 정진석 의원의 사건과 병합 수사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는 그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법리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아직 거의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죠. 그렇죠. 네, 그럼 농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에 지금 고발이 들어갔으면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 거의 명확하게 공소시효도 도과했고 이미 또 주요 그 사건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죠. 백혜련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까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고발건 짚어봤습니다.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부산 다녀오셨어요? 네, 금요일 날 잠시 다녀왔습니다. 네. 이택수 대표가 여러분 안 그래 보입니다만 사실은 영화 마니아에다가 정치 뉴스만 볼 것 같은 인상이지만 노래도 잘하시고 비밀인데. 영화도 좋아하고 네. 부산 영화제 분위기 어떻든가요?
부산 영화제 때 충무로 이택수라고 불리는 조진웅 씨가 해운대를 맡았다면은 예. 여의도 조진웅이라고 불리는 제가 남포동 비프광장 다녀왔는데 여의도 조진웅 이택수 대표. 네. 이제 제천에 버금가는 영화제가 돼가고 있지 않나 부산 영화제가. 제천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시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겠다. 정치적 외압 논란 때문에 부산 영화제 지금 여전히 내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예. 좀 치유의 과정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이 대표가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거닐고 있을 때 여의도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이었거든요. 이택수 대표. 사실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뜨겁게 양쪽 인터뷰하고 문자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만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네. 국감 역시 이 주제가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빠르게 여론조사를 돌려봤죠.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네. 지난 금요일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696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11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6.6% 응답률이었습니다.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댓글 조작, 민간인 정치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의견과 정치 보복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느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선생님께서는 어느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십니까? 1번. 1번이 적폐청산 의견이었는데요. 예. 65%로 나타났고요. 2번이 정치 보복 의견이었는데 26.3%로 나타나서 무려 40%포인트가량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적폐청산 65%. 아니다. 정치보복이다. 26.3%. 잘 모르겠는데요. 8.7%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게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응답이 어떻게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자들은 88%.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가량이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예.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부정평가층은 79%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92.9%가 적폐청산, 정의당 지지층은 74.6%가 적폐청산이다.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의견이 83.5%, 예. 바른정당 지지층은 그보다는 절반가량이지만 44.4%가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을 해서 지지정당별로도 큰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에는 83.5%가 정치보복이라고 답은 네. 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 자체가 지금 좀 였기 때문에 네. 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적폐청산이다 65, 정치보복이다 26.3이 나온 거군요. 네. 지역별 연령별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적폐청산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서울이 가장 높았고요. 74.1%, 예. 광주 전라 70.1%였는데 예. 부산, 울산, 경남 또 대구, 경북에서도 적폐청산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PK가 57.3%, 또 TK도 65.1%. 그러니까 대부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예. 영남권에서도 적폐청산 의견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도 그러니까 60대만 정치보복이 조금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30대, 20대 또 40대, 50대 순으로 10명 중에 6명에서 9명가량이 적폐청산 의견이 많았는데 60대 이상만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43.7대 38.8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예. 정치보복 의견이 소폭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적폐청산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궁금하고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보면 지지층의 83.5가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또 정치보복이다 이 프레임을 정치공학적으로 네.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국정운영평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살펴보죠. 네. 지난 9월 4주차 주간 집계 대비 0.8%포인트 오른 68.5%로 2주 연속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완만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68.5%였고요. 부정평가는 25.8%로 소폭입니다만 약간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사실은 상당히 높다가 네. 안보 불안 이런 문제 때문에 하락세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추석 지나면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네요. 68.5. 네. 예,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는 더 높게 나온 데도 있더라고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 조사 결과는 73%. 예. 저희 리얼미터보다 대략
5%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는데요. 8월 셋째 주에 가장 높았었죠. 갤럽이 79%, 저희 리얼미터가 74%. 대략 리얼미터와 갤럽이 추이는 같은데 조사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4 내지 5%포인트 지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추이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지금 일단 없고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미군 폭격기 한반도 전개 등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대북 압박에 나섰고 또 열흘간 이어진 추석 연휴 동안에 가족 친지간 또 대담을 하면서 과거 같았으면 가족 간의 대화가 이제 어른들로부터 또 20, 30대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의 얘기를 또 경청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보가 지금 대통령 지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 상황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네요. 정당 지지율 짧게 보죠. 네,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요. 같이 올랐어요?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야3당은 또 빠졌고요. 민주당이 50.6%, 0.9%포인트 올랐고요. 한국당이 1.8%포인트 오른 18.9%. 반면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소폭 하락했는데요. 바른정당 5.5, 국민의당 4.9, 정의당 4.8 이렇게 나타났는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한국당 또 민주당 쪽에 또 연대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자강론 또 통합파 뭐 이런 내부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반 상승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또 국정운영 국정운영 평가냐라는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정계 개편 관련된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약세 정당이 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국정 수행 지지도 정당 지지도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저희가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8,69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3,075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2%의 응답률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였고 조사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택수 대표와 함께 여론조사 우리 흐름 보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를 하나 오늘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그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네,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발령 관련된 조사 결과였는데요.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한반도 주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65%의 큰 수치를 나타내서 잠깐만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사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막말 발언들 사실 우리가 보기엔 참 위태위태하고 왜 저렇게 쏟아내나 김정은 트럼프 이 설전 참 보기 불쾌한데 양쪽 다 말입니다. 이걸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저도 궁금했는데요. 65%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양국 상황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63%로 지지한다는 의견 3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흥미로운 조사네. 가끔 이렇게 외국 것도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 이 조사는 9월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의 성인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취자 1439님, 김현정 PD 좀 전해주세요. 이택수 대표의 별명 여의도 조진웅. 이거는 제가 처음 붙여드린 겁니다.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검색어 3위까지 올리게 했던 1439님이 주인공이셨군요. 저작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뭐 그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100년 뒤에도 듣고 싶은 울림 어느 대장장이의 매질소리 편입니다. 숨가쁜 풀무질이 불꽃을 키워가고 여기에 화답하듯 쇳덩이를 품은 화로가 벌겋게 끓어오릅니다.
일제강점기에 문을 연 동명대장간.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그의 아들로 80년을 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야 뭐 배움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저거 하지는 못했었고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우고 저거 하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다고 혼나기도 하고 뭐 또 하기 싫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이것만 못하고 저거 해서 다시 또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어요. 아이고 그러더라. 뭐 땀난다 야. 응? 예, 대장간입니다. 예, 할 수 있어요. 만들어 드려요. 예. 예, 1200이 원 기장이고 1200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위에 나야 뭐 내가 뭐 얼마나 뭐 더 하겠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하겠죠, 문제 그거는. 나이도 이제 먹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더 뭐 100년을 채울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나야 이제 뒤로 남아야지 이제 뭐. 수없이 불리고 두드리고 익히고 때려 무딘 칼날 하나를 갈아내는 그 손길의 가치. 속도와 효율을 넘는 노력과 솜씨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100년을 이어가는 소리 동명대장간의 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아, 대장간 소리 정겹죠, 여러분. 예. 음향 뉴스가 나갈 시간이었는데요. 당분간은 이 CBS 특별 기획, 예, 100년을 이어가는 소리, 이 우리 곳곳의 소리들을 저희가 특별 기획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좀 특별한 순서 저희가 마련했으니까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문자 보죠. 김평자님, 아까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님, 아까 세월호가 조그만 일이라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조그만 걸 자꾸 책 잡아서 박 정권 잘못됐다는 발표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듣고 김평자님은 그게 어떻게 조그만 일이냐 문자 주셨고, 김광현님, 예, 물론 문재인 정권도 다음에 잘못하면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근데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드러난 전 정부의 잘못은 지금 바로 해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1509님,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것만 가지고 싸우다가 끝내선 안 될 거다. 이런 것도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김현웅님은 적폐청산 하니까 자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범죄 수사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 정치적으로 싸움이 안 날 것 같다라는 명칭을 좀 바꿔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고, 이택수 대표의 별명 여의도 조진웅 들으시고 조진웅이라는 사람 이름 찾아봤다. 얼굴 찾아봤다 이런 분들 계신데.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예, 닮았네요. 닮았죠. 예. 변상욱 대기자는 뭐 닮은 사람 없습니까? 저는 뭐 트위터에 가끔은 여러분들이 매지 미켈슨하고 너무 닮으셨어요라고 흔히 사진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매지 미켈슨이 누구예요? 제가 뭐 외국의 남자 배우. 잠깐만, 제가 지금 매지 미켈슨. 오, 닮았네요. 매지 미켈슨이라는 영화배우. 예. 매지 미켈슨이 변상욱 대기자를 닮은 거죠? 예. 근데 뭐 가끔 악역을 맡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월요일 아침 참 웃을 일 없는데 잠깐 웃어봤습니다. 기자수첩은 다시 진지한 거 가지고 오셨죠? 1987년 10월 19일 그러니까 50 전두환 군사정권에 빼앗겼던 CBS의 뉴스 기능을 7년 만에 되찾은 날입니다. 10월 19일이. 예. 그래서 오늘부터 CBS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부활 30주년을 되돌아보는 특집 방송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겁니다. 10월 26일 시청앞 광장에서는요, CBS 뉴스를 되살려달라는 그때의 그 민주화 함성, 뭐랄까요.
그 응원에 감사하는 콘서트도 저희가 예, 엽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그 현장에 계셨었죠, 변 기자님. 예. 근데 뭐 생각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지하게 바빴거든요.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죽어라 취재하고 방송하고 그럼 하루가 가고 예, 그러다가 예. 대상포진 걸리고 뭐 그랬던 기억밖에 없고 오늘은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생략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 적폐청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 특히 방송사가 어떤 방송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 규범에 대해 이론적으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예. 권위주의 모델이 있어요. 언론은 지배체제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적극 협조해라. 이게 이제 권위주의 모델이고 공산주의 모델도 있죠. 이건 뭐 언론은 당의 선전기관이니까. 예. 여기에 반발하는 자유주의 모델이 있습니다. 언론은 정치적으로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되고 폭넓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예. 네, 이런 이제 자유주의 모델이 또 나오죠. 바로 그 마지막 자유주의 언론 이 모델이 우리가 삼고 있는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열렸던 자유주의 모델인데 근데 그렇게 자유를 주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방송이든 신문이든 다 돈 가진 사람이 움켜쥐게 되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되는 약간의 모순이 생깁니다.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공공책임론 모델이 생겨납니다. 공공책임론이요? 예.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은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기둥이다. 공적인 책임이 크니까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감독기관의 지도를 받아라.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하되 예. 감독기관의 지도를 받아라. 예, 그렇죠. 이게 독일을 중심으로 한 공적 참여주의. 저 이렇게 배운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예. 그런데 이걸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예. 가져다가 공적 책임을 국민한테 지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한테 책임을 지는 걸로 교묘하게 시스템을 바꿉니다. 아하. 그게 이제 언론 통폐합의 이제 문제죠. 예를 들면 방송 같은 경우 국가 통치 시스템의 일부다. 방송은. 예, 예. 우선 MBC가 지역에 왜 이렇게 많냐. 지역 MBC는 지분의 51% 이상을 서울 MBC한테 다 넘겨라. 거의 강제였습니다. 서울 MBC는 지분의 65%를 다시 KBS한테 넘겨라. KBS는 이제 국가가 통치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중앙 KBS 소속이니까 지역 KBS가. 예. 동아일보 동아방송 그게 뭐 필요 있냐 신문사한테. 예, 예. 중앙일보의 동양방송 그건 또 무슨 필요냐. 서해방송 전일방송 전부 다 없애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만 뽑아갖고 KBS에 또 넘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통신도 뭐 이렇게 많냐. 합동 동양 시사통신 예. 하나로 묶어서 연합통신이라고 불러라. 광역자치단체의 신문은 딱 하나면 되지 뭐 이렇게 많냐. 다 없애고 하나씩만 남겨라. 그 대신 신문을 없애고 만드는 허가는 문화공보부 장관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기막힙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예. 싶은데 이렇게 되니까 방송은 KBS를 정점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고 예. 신문과 통신은 문화공보부 그러니까 어떤 정부 관련 부서 아래로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언론 전체가 국가 통치 시스템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예. 물론 외형상으로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을 감독하고 방송마다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송사 사장이건 방송사의 재단 이사장이건 다 청와대가 찍어서 임명하는 마당에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방송과 신문사를 확 하나로 그냥 묶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언론 통폐합 조치였던 겁니다. 그 당시 우리 CBS는 어떤 식이었던 거예요? KBS로 넘기거나 없애려다 보니까 한국 교회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빼앗고 광고를 빼앗으면 알아서 죽겠지. KBS로 넘기기는 애매하고 예. 왜냐하면 기독교회가 반발할 테니까. 그러니까 뉴스 못하게 하고 광고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럼 알아서 죽겠지. 예. 이런 거예요. 기자들이 남게 되니까 기자들은 다 KBS로 가버려. 강제 이송을 시켜버리고. 이것이 이제 CBS가 뉴스부활 30주년을 기념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규모가 확 줄어든 언론계에 광고는 넘쳐나고 정부 지원이 넘쳐나면서 언론사 입사 시험이 언론고시라는 게 되죠. 예. 그것만 통과하면 이제 특권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KBS, MBC의 적폐라고 지목되는 부역자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이 그 언론 호황기에 들어온 마지막 세대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그리고 방송 관련 법이나 제도, 방송사의 이사회, 방송계와 언론계 전체 관행 속에 그때 그 관변 언론 호황기의 잔재들이 청산 안 되고 남아있는 거죠.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이뤄졌고 언론 자유가 쟁취됐는지 참 어렵게 쟁취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게 쟁취한 것을 지금 이렇게 아직도 국민의 지탄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못 쓰고 있다는 게 참 그러니까 한국 언론계는 내부적으로는 자유주의 이념을 갖고 있어요. 기자든 PD든 아나운서든 언론 자유는 소중하다고 국민도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은 가치 중립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다 알고는 있는데 사회 공적 책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런 철학으로 훈련받고 운영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를 든다면 기자, PD, 아나운서가 어느 날 정치권 인맥이나 인기를 등에 업고 졸지에 정치인이 됩니다. 너무 많죠. 예. 정치인이 됐다가 또 방송에 아무 때나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앵커도 하고 MC도 하고 사장도 하고. 아니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죠. 더군다나 정치적 색깔이 뚜렷해서 누구 사람이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게 뻔한데. 그럼 그 사이에 방송은 어떻게 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보도는 어떻게 한 건가. 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국회의원 하다가 그냥 방송사 사장하고 신문사 사장하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마구잡이식 회전문의 자동문 스타일의 언론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 적폐 위에 이명박 정권 때 종편과 뉴스 전문 채널 6개가 정치적 타협으로 또 얹어지면서 언론계가 지금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KBS, MBC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요. 한번 언론계 상황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요. 전국 소방관들이 모여서 소방기술 챔피언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사진을 보니까 소방호수를 들고 뛰고 물대포로 관역 맞추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실제 구조 현장을 방불케 하던데 이게 올해 30회를 맞는 소방관들의 아주 어마어마한 축제라 그럽니다. 총 이틀간 치러졌는데요. 여기에서 1등을 한 분, 금메달을 딴 분, 말하자면 전국 최고의 소방대원인 셈이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대구 달서 서민호 소방교 연결을 해보죠. 서 소방교님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 소방교 서민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메달 따신 거잖아요. 예, 다 같이 받긴 받았습니다. 받긴 받으셔요. 아니, 저희 소방교님. 예.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분인데 지금 그 대회보다 이 방송이 더 떨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1등 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조금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응원해주신 이제 대구 소방의 선후배님께 감사하고 노력한 만큼 이제 성과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게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는 전국의 213개의 소방서에서 무려 거기 대표 선수들 450명이 참가한 중에 1등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본선 진출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예. 우선은 이제 출전 과정은 이제 각 시도마다 선발되는 방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이제 대구는 선수 선발 시합을 이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인원들이 이제 대구 대표로 이제 전국 대회에 나왔습니다. 벌써 30회나 됐는지 몰랐는데요. 어떤 종목을 겨루는 겁니까? 일단은 크게는 이제 3개 분야. 그리고 종목은 5개 종목이 대표가 되고 있고 제가 출전한 이제 화재 진압 분야 그리고 구조 분야 그리고 구급 분야 있습니다. 분야, 화재 진압 전술 분야, 구조 분야, 구급 분야. 그 중에서 화재 진압 전술 분야 1등을 하신 거예요. 화재 진압 전술 분야도 또 나뉘어져 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속도 방수하고 화재 진압 전술 2종목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속도 방수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마나 불을 빨리 끄느냐? 그걸 어떻게 겨뤄요, 그건? 이 속도방수 분야는 이제 한 5km 정도 되는 이제 수간을 3번을 정도 들고 달리면서 최종적인 표적을 1차, 2차 표적을 다 맞추고 나면 그 시간을 재는 거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몇 분 만에 하셨어요? 저는 25초 정도 나왔습니다. 와, 25초 만에? 예, 그 정도 시간이 나왔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소방호수가 하나가 5km면 굉장히 무거운 건데? 예,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걸 들고 뛰는 대원이 또 있고 저희는 팀 종목이다 보니까 각각 역할이 다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아니, 대회 준비를 따로 혹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은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대회 그렇게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뭐 재밌는 일도 많았겠어요. 재밌는 일도 많긴 많았는데 이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자체로만으로도 좋았죠. 예. 그나저나 서민호 소방교는 소방관으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7년 됐습니다. 이제 7년. 7년 동안 제일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신고자가 이제 유가족으로 또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구조 현장에서 유가족의 수를 더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런 대회를 통해서 그런 기술도 연마하고 널리 알리고 뭐 이런 계기도 될 텐데 이제 7년 됐으니까 앞으로 소방대원으로 일해야 될 날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좀 뭘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창한 건 없습니다. 없고 모든 걸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든든합니다. 나오신 김에 누구한테 좀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우리 아버지 이제 서임자 곤자, 어머니 정자 분자, 와이프 이혜민 그리고 제 세 딸들 서현지, 서수민, 서다민 모두 사랑합니다. 서민호 소방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목표들 꼭 좀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대구 달서소방서 서민호 소방교였습니다. 소방관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죠. 늘 슬픈 뉴스 제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 모처럼 밝게 운디 뉴스 전해드렸네요.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뛰는 분들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싸이 챔피언. 소말리아의 연쇄 폭탄 테러 처음에는 수십 명 사망 이렇게 나오더니요. 지금은 최소 276명 사망, 부상도 최소 300여 명 이렇게 나오네요. 또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쓰러졌을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 아픈 아침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월요일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